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황금 연휴 첫 주말을 맞이해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철호 메르겐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문 후보는 야권의 심장부 호남 공략이 지금 나서고 있고 안 후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지금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두 후보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모두에서도 그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이번 후보들이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컨대 소외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생략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 일단 문재인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지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추적을 따돌린 출발점이 어디냐면 호남 쪽이에요. 호남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원래 사실은 추월당했다가 사실 호남에서 4월 한 11일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가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상당한 격차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따돌리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제 호남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아주 그 튼튼한 아성이죠. 이 아성을 지금 볼 때 특별하게 표를 확장한다기보다는 제대로 지키는 게 아마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전략대로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 후보는 충청권 공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중도 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중도가 지금 안철수 후보 소나기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네.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중도적인 지역이 충청 아닙니까? 네.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본인의 좀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도 두 후보의 동선 좀 분석을 해주시죠. 호남에서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팽팽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호남에서도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차 의원 말씀처럼 호남에서 이제 완전히 다짐으로써 이제 문재인 후보 생각으로는 이제 승세를 굳히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네네. 지금 충청권은 지금 안희정 지사의 표가 지금 처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표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로 유입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는데 네네. 지금 상당히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양강 구도라고 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일강일중이 맞는 것 같은데 충청권은 바로 그러한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일주일 열흘 정도 남았죠 지금 대선이. 충청권에서 뭔가 다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후보 말씀하신 대로 일강 체제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구상 또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맥주가 좀 김 빠진 것 같다. 좀 한 보름 전 최소 한 달 전에 이런 안을 들고 공동정부 구상론 이런 안을 들고 나왔다면 그리고 그에 좀 걸맞게 어떤 주변의 인력을 포진했다면 그분이 현재 그 상당히 중요하게 포집하고 있는 중도층이 실제 단단해지면서 지금처럼 한쪽은 문재인 다른 쪽은 홍준표에게 표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마 제가 볼 때 저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최 교수님은 그 내용들 어떻게 좀 그 보고 임기 계셨습니까? 단축 이 부분이 좀 똑같아요. 지금 네. 너무 실기한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또 열흘 동안에 다른 변수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단계로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기 단축을 꺼내니까 마지막 승부수라고 인식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지율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승산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 그 카드 던진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도 개헌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5년 임기로 끝까지 간 다음에 개헌을 한 다음에 5년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긴 해서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3년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거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좀 반전에 극적인 계기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특히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개혁 공동정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김종인 전 대표도 제3지대론이는가 뭐 이런 빅텐트론 이런 거 다 지나갔잖아요. 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대선의 하나의 그 네.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이른바 제3지대론이 안 된 이유는 반문연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정 후보에 반대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포지티브하기보다는 좀 네거티브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력을 상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지금 개혁공동정부 위원장으로 이제 뭐 합류하는 것이 네네. 임기단축 개헌안과 맞물려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어떤 뭐 비문, 반문, 단일화 이런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지율 격차 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떠한 그 우리 사회에 적합한 그런 이슈나 현안이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 반문 연대를 이제 와서 다시 어떤 구성한다라는 게 어떤 그 동력을 받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네. 제가 여기다 한마디 붙이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 두 가지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진짜 이념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쪽에 올인을 해서 나머지 부분 그 자기가 잃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결단의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탈이념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어디를 이전하겠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상의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본인이 생각하는 탈이념적인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를 지금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중도적 이념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는 이미 다 지났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요 잠깐 첨언한다면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 안보 이슈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긴 나왔어요. 사드 문제 이런 것들. 근데 뭐 이미 사드 문제도 변별력이 별로 없어진 것 같고요. 아주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커다란 대형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후보가 한 열흘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다른 후보들이 생각지 못한 우리 사회가 그러나 굉장히 절실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현안으로 제시한다면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글쎄 그런 캠프 내부에서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네. 네, 이어서 배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부산, 경남 이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이 두 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PK 민심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그렇죠. 그 PK, 그 부울경은 TK 대구 경북하고는 지금까지 투표 결과도 그러고 지금 여론 흐름도 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투표 결과를 좀 반출을 해보자면 지금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과 야권 연대 후보 오거돈 후보와의 표차가 1.3%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었고 네. 5석을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두 후보 모두 부산고, 경남고, 부산 출신이고요. 그런 지역적 요인까지 합쳐지면서 그 출렁거림은 대구 경북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왔고 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다분히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었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PK에서 부산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저력이 야성이 남아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과는 또 다르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전국적인 지지율 상승의 1차 견인차 역할을 호남에서 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배철호 대표께서. 잘 주목은 안 하는데 PK 지역이 또 타 지역에 호남을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일정한 부분 문재인 후보에게 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보
가고 있는데 따라서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문재인 후보의 다음 행선지는 아마 부산, 경남, PK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네. 제대로 파악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PK 지역에 간 겁니다. 그래서 TK 자체는 이미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하고 PK 지역을 어떻게 수성할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것만이 하여튼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 전략은 좀 상당히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예.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서울대 폴랩 지수를 보자면은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앞서왔습니다. 근데 지난 어저께 4월 28일 지수를 보자면 홍준표 후보 23.7, 안철수 후보 23.1.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골든 크로스가 난 이미 TK에서는 어느 정도 앞선 또 그 상승 동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PK만 잡으면 영남권에서의 안정적인 기반, 이 기반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동남풍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기겠다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실체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이제 PK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또 반대급부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세. 네. 이번 대선에서 아마 가장 재밌는 지역이 또 PK 지역이 아닌가,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중간중간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안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홍 후보 지지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홍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뭐 보수층 결집, 뭐 TV 토론 영향, 뭐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수층이 재결집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은 사실 보수표 유입이었거든요. 네. 보수표 흡수였는데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대한 막연한 기피증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뭔가 전략적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원래 보수층들이 자신의 어떤 그 지지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른바 이제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가 포기되고 전략적 선택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포기되면서 그러면서 굳이 용어로 얘기한다면 보수층의 소신 투표라고 할까요? 원래 자기가 지지했던 자기 성향의 아젠다를 얘기하는 후보에게 표가 다시 가는 보수표가 안 후보에게 갔다가 안 후보의 어떤 파이팅이 점점 작아지면서 낮아지고 그러면서 네. 이 홍 후보에게 다시 간다고 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보수표를 둘러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A가 이제 득표를 하면 이쪽이 감표가 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아마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은 안 후보의 하락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싶으세요? 먼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봐야 됩니다. 네. 그 지지층 구성이 문재인 후보 대비 균질성이 낮고 충성도가 낮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6그룹 그리고 호남 그 진보층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그 중도, 보수. 사실 여기서 중도라면 지난 여론조사 지표를 보자면 중도의 절반은 사실 구여권, 새누리당 지지층이 갈 곳 없어서 온 청년을 봤을 때 실제로 상당수의 보수층이 문재인을 잡으려면 결국 안철수 아니냐. 이렇게 흘러들어온 표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균질성이 낮고요.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이란 게 결국 이렇게 가도 이긴다라는 자강론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만드는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과연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충분 조건까지 갈 수 있느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아까 두 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 전 대표의 영입이 주화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고 그 시점에 영입을 했으면 판도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하락은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층이 문재인 잡을 안철수냐,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방 거기서 TV 토론 얘기했는데요. TV 토론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왜 떨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예컨대 이념적으로 어느 편향이냐 내지는 지역적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지자들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위치가 어정쩡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위치가 어정쩡하다라는 판단을 사람들에게 하게 한 요인이 뭐냐면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결집하는 어떤 주도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TV 토론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아까 얘기 나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참 저희가 볼 땐 잘한다. 그분의 어떤 이념적 편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측면에 있어요. TV 토론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첫째는 어떤 답이 옳은 답이냐. 예컨대 실업 문제 해결, 성장 문제 해결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어떤 답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주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어제 토론 같은 게 보면은 나는 누구 편이냐라는 것을 TV 토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과감하게 그건 내가 생각 안 했다. 내가 배우겠다. 또 유승민 후보에게도 그건 당신 전공이니까 마치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총리시키겠다. 이런 어조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전공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TV 토론을 답을 찾는 것보다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고 그 접근은 누구와 나와 같은 편이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철저하게 그 TV 토론에서 좀 달인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 장악력, 주제 장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그 리더십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서 표가 빠지고 홍준표 후보에게 표가 늘어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봅니다. 네. 리더십도 리더십인데요. 네. 안 후보 얘기가 자꾸만 많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그 평소의 생각, 소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차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 보여요. 네. 지나치게 보수표를 의식한 듯한 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차 의원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지지층을 결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홍 후보는 아주 완전하게 그 용어도 그런 식으로 구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우파 그리고 강성 귀족 노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듣기 불편할 정도로 강성 귀족 노조 얘기하고 좌파 우파 얘기하고 있고 전교조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뭐 종북 좌파 사실 대단히 그 시대 착오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이른바 아주 그 적통이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홍준표 후보가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회를 확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토론회라는 건 이게 학술적인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략과 당위가 물론 같이 가야 되는데 홍 후보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게 정치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까 뭐 중도 얘기 나왔습니다. 중도표도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도 이탈하고 조금씩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 후보가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이제 그 토론회가 사회 분야인데 사회 분야야말로 이념적인 그런 어떤 그 변별력이 뚜렷이 보일 수도 있는 주제예요. 의외로 여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소신껏 어차피 지지를 좀 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회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보수표 의식할 것도 없고 진보 의식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생각한 철저하게 차별화한 전략으로 나가야 돼. 실용이면 실용적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야지 너무 어느 한 표를 자꾸만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의식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 딜레마를 빠지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TV 토론 관련해서 어제 그 갤럽에서 발표하는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다라고 보느냐. 그리고 TV 토론 후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그런 평가에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갈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대종이었지만 홍준표 후보 지지층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고 답한 응답이 57%. 그리고 홍준표 후보 TV 토론을 보고 이미지가 좋아졌다. 그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한 응답이 73%였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는 응답이 20%.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38%밖에 안 나옵니다. 더 문제는 TV 토론을 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TV 토론을 통한 평가도 그러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을 아주 세트 플레이로 전체적인 선거 흐름에서
보통 TV 토론이 그 앞에 중요한 일을 하고 TV 토론에서 빵 터주든지 아니면 TV 토론에서 불을 붙이면서 이후 동선과 메시지 속에서 더 활용하는 그 선거 캠페인에서 TV 토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지난번 동성애 발언 이후 홍준표 후보의 그 교계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교총을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 속에서 TV 토론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네. 이후 동선과 선거 전략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라면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대한 나쁜 평가에 대한 해소도 없이 네. 자기 일정 소화에 바쁜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네. 또렷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V 토론의 분석까지 세 분께서 잘 해주셨는데 이 TV 토론회 이후에 심상정 후보 약진도 좀 눈에 띌만 합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갈까, 선거 비용 보전받는 15%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 약진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제가 볼 때 전문가들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심상정 후보 공약을 꼼꼼히 보면 심상정 후보의 그가 추구한 사회 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부담, 고복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이제 평화 공존 이런 그 입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제가 보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그 국제적인 조건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놓고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된다면 아마 뜨겁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만약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러한 지향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릴 텐데 문재인 후보 지지도가 조금 위협이 된다면 정체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좀 빠져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배려 차원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심 후보 얘기는 하나 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사회민주주의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좀 금기시돼 있어요. 사실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복지의 문제에서의 해법의 차이 그런 건데 지금 서구 국가들은 거의 다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지금 TV를 보는 시청자들께서 사회민주주의가 뭐 완전히 좌파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좌파 우파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하나 말씀드리고 전 심상정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나 양극화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순들 이런 것들 사실 적나라하고 전곡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다고 봐요. 이걸 지나치게 너무 정치공학적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이제 그동안 지나치게 진보적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게 계속 10년 동안 보수 정권 하에서 좀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곡되게 인식된 면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되고서 무시당한 면이 있었는데 심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해법들을 지나치게 좌파적이지도 않으면서 중도 보수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런 면들을 자신의 소신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인기가 오르고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심상정 후보 얘기해봤고 이제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바른정당 내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당 이후에 첫 탈당 의원도 나왔고요.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 요구도 지금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정치적 해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뭐 저도 정치인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각 정당의 의원들은 대선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현재 대선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대충 아마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그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이유도 아마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선 이후에 자신들의 운명, 거취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결정권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유승민 후보 등은 아마 단일화할 생각은 없고 또 드랍할 생각도 없고 뭐 끝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바른정당의 모습 또 단일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TV 토론 보면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보통 토론이 끝나면은 클로징 멘트는 전체 토론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한 세일즈 토크를 하면서 토론이 이제 끝나는데 어제 유승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은 완주하겠다. 좀 묘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면서 지지층들, 그 이후에 아까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을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런 결의의 말로 좀 들렸습니다. 당분간 이번 그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단일화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글쎄요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변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제 뭐 꼽아주세요?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뭐 단일화는 뭐 성사방성이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수를 꼽을 수가 있겠죠. 정치라는 게 워낙 가능성의 예술이고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역시 안보 변수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오늘도 뭐 북한이 또 미사일 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뭐 10억 청구 어제 얘기하고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뭐 쟁점이 됐습니다만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안보 변수도 여전히 변수인 것이고 역시 캠프에서의 막말이라든지 네. 토론에 한 번 남았는데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제 후보들의 어떤 그 토론 과정 속에서 결정적 실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도 뭐 변수란 변수라고 보고 역시 마지막 그 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표를 얼마나 결집시키냐 문제 특히 지금 홍 후보와 안 후보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를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투표 성향이 네. 세대별 투표를 얼마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 의원도 그대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BBK와 관련해서 사실 막판에 상당히 대형 이벤트가 터졌어요. 뭐 CD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표심에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표심에 영향은 못 미칠 거다. 남은 변수는 딱 하나다.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보수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게 남은 변수 하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보 이슈 네. 그리고 네거티브 단일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전국 상황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최창렬 교수, 배철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